And did you believe in God? Oh, yes. Do you now believe in God? Now, difficult to answer. I know. I don't need to believe. I know. 믿음과 알면 다른 층위에 존재한다. 칼 융은 그 차이를 몸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평생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추적했다. 1932년 융은 인도의 차크라 체계를 서양 심리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 우리의 실제 역사적 심리학적 발달에서 인류는 아나하타 4단계에 머물러 있다. 융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사상을 계승한 분석심리학자 아놀드 비플링어는 융의 강연록을 바탕으로 차크라 7단계를 하나의 완결된 체계로 정리했다. 누군가 아즈나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의식의 상태다. 모든 것이 자신임을 아는 상태. 수천 년 동안 힌두교와 불교, 이집트의 호루스의 눈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명이 끊임없이 같은 곳을 가리켜왔다. 그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차크라의 7단계. 1932년 융은 힌두교의 차크라 체계를 서양 심리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강연을 했다. 총 7단계로 구성된 이 체계는 각 층위마다 고유한 색과 특징이 있으며 그 색이 달라질 때마다 인간이 세상을 읽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가장 아래 빨간색의 뿌리 차크라는 생존의 층이다. 히브리어에서 빨강색과 피, 지구, 인류라는 단어들은 같은 언어학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인간의 판단은 두려움이 먼저 작동한다. 위협이 감지되면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고 강렬한 감정과 에너지가 외부로 분출된다. 빨강은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색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색으로서 지구와 뿌리 차크라에 부합된다. 이 단계는 주황색의 양극성 차크라로 욕망의 층이다. 주황은 지구의 붉음과 태양의 노랑을 동시에 가진 합성의 색이다. 태양이 질 때 서쪽 바다에서 주황빛과 빨간빛이 빚어내는 빛의 그림자 속으로 저물어 가듯 이 단계에서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간다. 관계조차 소유와 결핍의 언어로 읽히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다음 결핍을 만든다. 괴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황색이 인간에게 온화함과 기쁨을 주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폭력적인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 3단계는 노란색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로 힘과 지배의 층이다. 노랑은 활력과 즐거움의 색이면서 동시에 잘못과 불신, 그리고 배반, 의심, 광기와도 연결된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통찰력과 지력을 갖추지만 그 능력이 비교와 지배를 향해 작동한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가와 같은 경쟁이 이 단계에 열려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 세 층위 안에서 평생을 산다. 스스로는 그것을 모른 채. 융은 이 세 층위를 하위 차크라로 분류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4단계는 초록색의 가슴 차크라로 이곳이 분기점이다. 초록은 성장의 색이다.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의미하며 낮은 곳의 노랑과 높은 곳의 파랑이 하나로 합쳐지는 중간의 색이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타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보기 시작한다. 초록은 상반된 것들의 균형을 상징하고 평화를 창조한다. 5단계는 파란색의 목구멍 차크라로 표현과 진실의 층이다. 인도 신화에서 파랑은 우주가 창조될 때 표면에 나온 첫 물질인 뱀의 독을 삼킨 신의 색으로 전해진다. 그 독을 삼키는 행위, 즉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이 층위의 본질이다. 파랑은 진실과 충성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차가움과 기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6단계는 남색의 아즈나 차크라이며 제3위는 차크라라고 불린다. 남색은 파랑의 양극성과 보라의 단일성을 동시에 가진다. 자아와 자기의 공존을 위한 적합한 상징이며 자아와 자기의 축은 제3의 눈에서 완벽하게 나타난다. 남색은 깨어남과 수면, 꿈과 현실의 변환을 상징한다. 무의식에 매우 가까운 상태에서 깊은 통찰력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제3의 눈의 특징이다. 이 단계는 완전한 의식의 상태라고도 불린다.
마지막 7단계는 보라색의 왕관 차크라로 가장 낮은 차크라인 빨강과 가장 높은 파랑이 결합된 색이다. 보라는 일반적으로 모든 차크라의 통합을 뜻한다. 왕관 차크라에서 두 개로 분리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이원성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늘과 땅, 삶과 죽음과 같은 다른 모든 양극성들이 통합되어 그 각각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을 모두 잃게 된다. 당연하게도 상위 단계일수록 극소수만 도달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인류의 현주소. 차크라 체계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구조가 보인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육체와 본능에 뿌리를 둔 층이다. 생존과 욕망, 지배, 몸이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는 방식이다. 5단계에서 7단계는 전혀 다른 층이다. 표현과 통찰, 통합, 육체를 넘어선 의식의 언어에 가깝다.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매일 목격하는 인류의 모습은 1단계에서 3단계에 가깝다. 전쟁과 착취, 권력의 남용, 그리고 관계를 자원으로 읽는 방식. 이것들은 생존과 욕망과 지배의 언어다. 우리의 실제 역사적 심리학적 발달에서 인류는 4단계에 머물러 있다. 용이 인류의 현주소를 하필 이 분기점으로 지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육체의 언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타인을 존재로 볼 수 있는 중추의 자리이자 아래와 위를 동시에 향하고 있는 분기점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가슴 차크라는 육체적 차크라와 의식 차크라를 연결하는 중추다. 이 자리를 경계로 아래는 몸의 언어이고 위는 의식의 언어다. 4단계가 활성화된 인간은 사랑과 자비, 치유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한다고 한다. 자신을 세상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 가슴 차크라가 닫힐 때 나타나는 것은 외로움과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인간은 결코 무의미한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 융의 말처럼 인간은 평생 의미를 찾는 존재다. 사건은 언제나 중립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 사건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다수가 속한 차크라의 층위를 직면한다면 그의 평가는 냉정한 현실 인식보다는 희망적 평가로 들린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의미를 찾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희망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융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4단계 넘어 극소수만 도달하는 상위 단계를 향한 물음은 수천 년에 걸쳐 반복되어 왔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명이 같은 자리를 가리켜 온 것이다. 그 반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연의 일치.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신전 벽화에는 하나의 상징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매의 눈 아래 눈물 자국처럼 새겨진 문양. 왕의 관에 새겨지고 사후 세계로 가는 무덤 입구마다 그려진 이것을 이집트인들은 호루스의 눈이라 불렀다. 그 위치는 언제나 미간의 중심으로 같았다. 같은 시기 인도 아대륙에서는 수행자들이 이마 중앙에 빈디를 찍었다. 이 자리가 아즈나 제6차크라가 위치한 곳이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 자리를 지혜의 눈이라 불렀다. 아시아 전역의 붓다 조각상에서 이마 중앙의 돌기가 그것을 상징한다. 중세 유럽의 도상학에서도 내면의 빛은 언제나 이마의 중심을 통해 묘사되었다.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유럽, 이 문명들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수천 년에 걸쳐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켰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우연이라는 말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지나치게 커진다. 이런 일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다. 1876년 그레이엄 벨과 엘리샤 그레이는 같은 시기 전화기 특허를 출원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미적분학을 발견했다. 서로를 몰랐고 교류도 없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싱크로니시티라고 부른다. 이 개념을 처음 체계화한 것은 놀랍게도 칼 융이었다. 그는 한 환자가 황금 풍뎅이 꿈을 꾼 이야기를 상담하던 바로 그 순간
창문에 실제 풍뎅이가 날아와 부딪히는 것을 목격했다. 인과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치. 융은 이것이 무작위한 우연이 아니라 의미를 중심으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보았고, 그 연결의 근원을 개인의 무의식이 아닌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에서 찾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발명이나 연구의 순간적인 우연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명이 수천 년에 걸쳐 신화와 종교, 수행의 언어로 동시에 같은 무언가를 가리켜온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신화는 믿음의 영역이고, 상징은 해석의 영역이며, 종교는 신앙의 영역이다. 이 모든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을 때 남는 것은 하나다. 과학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제3의 눈. 인간의 뇌에 깊숙한 곳, 길이 약 8mm의 솔방울 모양의 작은 기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신비주의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송과선이다. 이곳은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부위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장소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 기관을 영혼이 깃드는 자리라고 보았다. 이후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데카르트의 주장은 퇴장했다. 송과선은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수면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여기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것이 남았다. 이 기관이 왜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송과선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눈의 망막에 존재하는 광수형체 세포와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빛을 감지하는 기관의 세포와 유사한 구조가 빛이 전혀 닿지 않는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뉴질랜드의 투아타라 도마뱀의 두정 안에는 실제로 각막과 수정체, 망막의 구조가 존재하며 빛을 감지한다. 현대 생물학은 송과선과 두정안은 같은 진화적 기원을 가진 구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에게서 빛을 직접 보는 기능은 사라졌지만 그 기능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빛의 정보를 받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뉴멕시코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릭 스트라스먼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송과선이 DMT, 즉 디메틸트립타민이라는 강력한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임사체험이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보고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이 이 물질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분자다. 그는 이를 토대로 책을 출간하고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다. 그러나 인간 송과선에서 DMT가 실제로 분비된다는 직접적 증거는 아직 없으며 가설일 뿐이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도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한다. 하나는 송과선이 진화 과정에서 기능이 전환된 기관이며 제3인운과의 연결은 위치적 근접성과 구조적 유사성이 만들어낸 해석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독립적으로 같은 자리를 가리켜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과학이 설명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특별하게 여겨온 그 믿음 전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일까? 믿음과 암 사이. 흔히 말하는 제3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형이상학 서적들이 이 질문에 초월적인 답을 내놓는다. 직관이 폭발적으로 향상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며 미래를 예견하고 타인의 생각을 읽는다는 등 마치 일종의 초인이 되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검증된 것이 사실 없다.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반복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증명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융은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I know. I don't need to believe. 믿음은 증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신뢰하려는 의지적 행위다. 알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이다. 사과를 먹어본 사람에게 사과 맛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해하기 위해 믿고 믿기 위해 이해한다. 믿음이 먼저고 경험이 쌓이면 알미 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과학을 믿음의 반대편에 놓는다. 증명되었고 검증되었으니 사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과학은 절대 진리의 집합은 아니다. 현재까지 반증되지 않은 것들의 집합이다.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사실이었다. 수세기 전까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여겨왔다. 과학은 결국 눈에 보이는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사실에 가까운 믿음일 뿐이다. 그렇다면 차크라와 제3의 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누군가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신비주의이며 누군가에게는 수천 년의 경험이 축적된 알미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먹어본 사람 사이에서 사과 맛이 존재하는지를 논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제3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초월적인 무언가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쩌면 이런 상태에 가까울 것이다. 믿을 필요가 없이 알아지는 상태 말이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칼 융과 차크라와 지식의 서재의 개인 견해를 담았다. 융은 동양의 수행 체계를 빌려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차크라는 그에게 인간이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심리학적 상징 구조였다. 그의 강연은 이후 분석 심리학자 비플링어에 의해 정리되며 하나의 체계로 남게 된다. 차크라와 제3의 눈이라는 소재는 종종 과장된 형태로 소비된다. 초월적인 능력이나 특별한 상태를 설명하는 언어로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가리키고 있던 본질은 흐려지기도 한다. 이 소재에 대해 조사하면서 솔직히 기대한 것이 있었다. 송과선과 제3의 눈을 직접 연결하는 과학적 연구, 혹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의 변화가 차크라 체계와 맞닿아 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었다. 물론 fMRI 연구들은 명상 수련자에게서 실제로 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것이 송과선과 직접 연결된다는 연구는 찾지 못했다. 차크라와 제3의 눈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애초에 특별한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문명이 반복해서 같은 자리를 가리켜온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라 보는 방식 그 자체를 향한 것이었을 가능성이다. 사건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이다.